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큰맘 먹고 싱그러운 식물을 하나 딱 사서 집에 데려왔는데 네. 불과 며칠 만에 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거나 금방 시들어버려서 좌절하신 적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죠. 식물을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다들 크신데 막상 그 생명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입장벽이 꽤 높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이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진화해 왔고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약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 준비한 소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요.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저희와 함께 쭉 파헤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식물 킬러가 아닙니다. 식물의 언어를 해독하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확실히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초반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단 15분 만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얻어갈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멀쩡하던 잎이 비 오듯 우수수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응급처치법. 둘째,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물주기 온도의 비밀. 셋째, 화원 사장님들만 아는 분갈이 흙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의 이면에 있는 원리만 아셔도 실내 가드닝이 정말 쉬워지실 거예요. 저도 이번 자료들 분석하면서 그 디테일이 엄청 감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 엄청난 자료와 생생한 사진들은 대구식물 전문샵 새늘가드닝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현업 전문가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진짜 찐 정보죠. 현장의 데이터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정복할 주인공부터 소개하죠. 초보자들에게 완벽한 첫 반려식물이자 잎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해서 녹색 보석나무라 불리는 식물이죠. 바로 녹보수입니다. 영어로는 에메랄드 트리라고도 하죠. 녹보수가 왜 그렇게 첫 반려식물로 인기가 많은지 세네 가드닝에서 주신 사진 자료들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한자로 풀을 녹, 봅의 보, 나무 숫자를 쓰거든요. 직역하면 말 그대로 녹색 보석나무가 되는데 이 이름값을 정말 톡톡히 하는 외관을 가졌습니다. 와, 잎이 진짜 진하고 깊은 녹색인데 마치 왁스칠을 엄청 꼼꼼하게 한 것처럼 광택이 차르르 흐르네요. 그 광택이 바로 이 식물의 정체성입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보석처럼 반짝여서 그런 예쁜 별명이 붙은 건데요. 사실 이게 다 생존 전략입니다. 아, 단순히 예쁘라고 반짝거리는 게 아니군요. 네, 원래 아열대 산악지대 출신이라서 숲속에서 수분 증발을 막고 강한 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진화한 생물학적 결과물인 거죠. 잎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정교한 톱니 모양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게다가 이거 수영이라고 하죠. 나무 기둥 형태가 완전 예술 작품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꺼운 나무 기둥을 부드럽게 휘어서 가운데가 뻥 뚫린 하트 모양으로 꼬아 놓았어요. 그 위로 초록색 잎이 우산처럼 풍성하게 덮여 있고요. 시각적으로 정말 훌륭하죠. 화분 세팅도 장난 아닙니다. 질감이 거친 콘크리트 화분이나 따뜻한 테라코타 화분 위에 검은색 화산석을 깔고 그 위에 앙증맞은 유니콘이나 벤치에 앉은 귀여운 캐릭터 피규어들을 딱 올려두었어요. 인테리어 오브제로 완벽하네요. 게다가 이 녹보수가 가진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꽃말이 재물, 행운, 행복이거든요. 아, 그래서 개업식이나 집들이 선물로 1순위군요. 집에 돈 들어오라고. 그렇죠.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물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펫 프렌들리. 이거 진짜 중요하죠.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 하나 살 때 엄청 검색하시잖아요. 애들이 뜯어먹으면 어쩌나 하고요. 맞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죠.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을 드리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이 녹보수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녹보수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치고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안 죽이고 잘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식물 초보자분들의 단골 질문이 나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되나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주는 거 아니군요.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번 소스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주기의 핵심은 달력이 아니라 흙의 상태를 직접 읽는 겁니다. 흙의 상태를요? 네, 손가락을 흙에 한 3에서 5cm 정도 쑥 찔러보셔야 해요. 겉흙만 보지 마시고 속흙까지 만져봤을 때 완전히 말라있다.
그때 화분 밑바닥으로 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흠뻑 주시는 겁니다. 사람도 목마를 때 물 마시듯 식물도 흙이 마른 상태가 갈증 신호라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번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따로 있어요. 물을 언제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물의 온도가 생사를 가른다고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완벽한 디테일이죠.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콸콸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보통 베란다 호스에서 바로 짜서 주죠. 그러면 뿌리가 엄청난 생물학적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 녹보소 고양이의 따뜻한 아열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하의 날씨에 배관을 타고 온 그 얼음장 같은 물이 흙에 닿는 순간 뿌리 세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분 흡수를 멈춰버려요. 어우, 상상만 해도 춥네요. 한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얼음물로 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심장마비 오겠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식물은 그 찬물이 닿는 순간 생존의 위협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잃으니까 줄기랑 잎으로 갈 수분이 끊지겠죠? 그럼 식물은 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잎을 다 포기하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와, 잎이 떨어지는 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그럼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반드시 실온에 미리 받아둔 미온수를 쓰셔야 합니다. 하루 정도 물을 떠서 실내에 놔두면 온도도 실내 공기랑 비슷해지고 수돗물 안에 염소 성분도 날아가니까 일석이조죠. 여러분, 물은 무조건 실온에 하루 둔 미온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물리학에 쓰니 빛과 온도도 짚어봐야겠죠? 네, 빛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밝은 간접광이 베스트입니다. 남향이나 동양 창가 쪽에 좋죠. 간접광이라는 건 직사광선은 피하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한여름에 쨍한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잎이 시커멓게 파거나 누렇게 변색됩니다. 화상을 입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선크림도 안 바르고 한여름 해변에 누워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럼 반대로 어두운 곳에 두면요? 살기 위해서 빛을 찾으려고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웃자람 현상이 생기거나 잎이 우수우수 떨어지죠. 얇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거친 부드러운 빛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온도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아열대 출신이라면서요?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딱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쾌적한 온도죠. 추위에는 아주 취약해서 겨울엔 무조건 실내로 들이셔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시키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겨울엔 무조건 거실로. 그런데 실내로 들일 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에어컨이나 온풍기 바람을 직접 맞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인위적인 냉난방기 바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속도보다 건조한 바람 때문에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럼 잎끝이 갈색으로 바스락거리면서 마르게 됩니다. 아, 밸런스가 깨지는 거군요. 습도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40에서 7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집이 너무 건조하면 분무기로 잎 주변에 물을 좀 뿌려주시거나 가습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식물 집사들의 응급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텐데요. 제가 다급한 식물 집사에 빙의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멀쩡하던 잎이 오늘 아침에 비 오듯 우수수 떨어져요. 이거 영양제 꽂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물 더 줄까요? 스톱,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일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해거든요. 잎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프거나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막 물 주고 비료 꽂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식물을 새로 사왔거나 분갈이를 한 직후라면 이건 질병이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즉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몸살이요? 네,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에너지를 재분배하면서 불필요한 잎을 스스로 떼어내는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아, 치열한 생존 전략이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이랑 비료를 때려 부으면 독약이 되는 거죠. 심한 몸살감이로 알아놓은 사람한테 소화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한우 스테이크 구워서 입에 쑤셔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헉, 진짜 끔찍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에서 2주 정도는 식물이 새 환경에 적응할 물리적 시간을 줘야 합니다. 물 주기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밝은 간접광에 둔 채로 가만히 지켜보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알아서 적응하고 새 잎을 낼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약이군요. 그럼 반대로 잎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거나 노랗게 변하면서 축 처지는군요. 이건 명백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건 십중 말고 과습입니다. 햇빛에 타버린 게 아니라면 흙이 너무 오랫동안 축축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썩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질식한 거구나. 흔히 식물이 물만 마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뿌리도 산소를 흡수하면서 호흡을 해야 하거든요. 흙이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공기층이 없어져서 익사하는 겁니다. 당장 물주기를 멈추고 흙을 완전히 말리셔야 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 과습을 막으려면 애초에 물이 쫙쫙 잘 빠지고 산소가 통할 수 있는 흙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새늘 가드링에서 살짝 공개해 주신 분갈이 흙 황금 비율이 있죠. 네, 이 비율에는 아주 정교한 식물학적 고려가 숨어 있습니다. 녹보수는 뿌리 발달이 빨라서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기존 화분보다 딱 한 사이즈만 큰 걸로 하셔야 합니다. 화분이 너무 크면 흙이 안 말라서 또 과습이 와요. 욕심내서 엄청 큰 데다 심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흙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토 60%, 펄라이트 20%, 세척마사 20%입니다. 이게 표준 배합비예요. 상토 60, 펄라이트 20, 세척마사 20. 상토는 기본 흙인 것 같은데 펄라이트랑 세척마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토가 밥이라면 펄라이트와 세척마사는 반찬 같은 건데요. 상토가 기본 영양분과 수분을 머금어 준다면 이 두 가지는 흙의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펄라이트는 고열로 튀겨낸 광물이라 팝콘처럼 가볍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요. 세척마사는 진흙을 씻어낸 굵은 자갈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고운 상토 흙 사이에 그 팝콘 같은 펄라이트랑 굵은 자갈이 무려 40%나 섞여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입자가 큰 재료들이 섞이면서 흙 속에 미세한 공기 통로가 생기는 거죠. 물을 주며 그 통로로 물이 시원하게 쫙 빠져나갑니다. 배수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물구멍 뚫어주는 거네요? 동시에 그 빈 공간으로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채워지고요. 초보자들의 최대적인 과습을 구조적으로 아예 차단해버리는 아주 과학적인 배합입니다. 진짜 건축공학이 따로 없네요. 그리고 분갈이할 때 기존 흙을 다 털어내지 말고 한 30에서 50% 정도만 살짝 털어내라는 팁도 있었죠. 뿌리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소소하지만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더 있어요. 회원 가면 해피트리랑 녹보수랑 엄청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잖아요. 그럴 땐 딱 잎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선이 둥글고 매끈하면 해피트리. 오늘 본 것처럼 귀여운 톱니 모양의 광택이 차르르 돌면 녹보수입니다. 아주 명쾌한 구별법이죠. 오늘 이렇게 녹보수 관리법의 원리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요? 아까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겪는 몸살 이야기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잎을 떨구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1, 2주 동안 가만히 지켜보며 시간을 주는 거였고요. 네, 억지로 물 주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셨죠. 이걸 우리 사람의 삶이랑 연결해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동네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속에 툭 던져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끙끙 앓잖아요. 맞아요. 완전 멘붕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보통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할까, 왜 뒤처질까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 다그칩니다.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요. 마치 몸살난 식물한테 물이랑 영양제를 막 들이붓는 것처럼요.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스스로를 볶아치는 거죠. 어쩌면 이 식물이 수백만 년 동안 터득한 생존 방식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요. 잎 몇 장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억지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숨을 고르고 내 속도에 맞출 물리적인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고요. 아, 정말 깊은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잎이 떨어지는 게 실패나 병이 아니라 새 환경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려는 자연스럽고 치열한 적응 과정이었네요. 식물이 건네는 참 따뜻한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낯선 환경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새 잎을 준비하는 녹보수처럼 스스로에게 적응할 시간을 조금 너그럽게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녹보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함께하면 좋은 곳이 있어요. 새늘 가드닝은 식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매일 감각적인 식물 사진과 짧은 관리 팁을 나누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저처럼 식물 이야기를 영상으로 깊게 다루고 있어요.
블로그에는 녹부수처럼 헷갈리는 식물들의 관리법이 글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북마켓 오시면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나 화분, 가드닝 용품이 필요하시다면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 중이에요. 직접 고르고 추천하는 제품들만 모아뒀으니 한번 둘러봐 주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모두 네이버에서 세넬 가드닝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